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3월 23일에 시행된 고1 3월 학력평가 국어 영역 중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문은 고향의 천정과 밤물 눈금이 이렇게 현대시 복합으로 제시된 지문이었어요. 이러한 문제에서 항상 보기가 주어지죠. 따라서 보기를 꼭 먼저 읽고 작품을 읽어야 합니다. 보기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어떤 계기를 통해 되살아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의 화자는 할머니와의 기억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깨달음과 정서적 충만감을 얻고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일상적 행위의 반복 속에서 유년의 기억을 되살리고 그 기억을 현재와 연결하며 자신의 현재 모습을 긍정하게 된다. 이렇게 가랑 나랑 둘 다 낯선 작품인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힌트를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보기를 통해서 두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작품 모두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향의 천정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밭둑에서 나는 바람과 놀고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고 계셨습니다.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죠. 경어체 그리고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과거에 대한 회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위치한 곳은 밭둑이고 할머니가 위치한 곳은 메밀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늦여름의 하늘빛이 메밀꽃 위에서 빛나고 메밀꽃 사이사이로 할머니는 가끔 나와 바람의 장난을 살피었습니다.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고 할머니가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으면서 일을 하시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밭둑에 있는 나를 살피셨다는 거죠. 할머니의 보살핌, 나에 대한 할머니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밭둑에서 자라고 아주 커서도 덜 자란 나는 늘 그러했습니다만 여기서 밭둑은 화자가 이때 위치한 공간이기도 한데 해마다 있던 공간으로 화자가 성장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사연을 보면 할머니는 저승으로 가버리시고 나도 벌써 몇 년인가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후 오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 2, 3년은 과거인 거죠. 메밀밭에서 일하시며 어린 화자를 살피시던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상에 전환되겠죠. 현재로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후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해져간 와중에 오늘 화자가 저녁에 멍석을 펴고 마당에 누웠더니 온 하늘 가득 별로 피어있는 어릴 적 메밀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밤하늘에 메밀꽃이 피어있다는 것이 아니죠. 별을 메밀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별을 보고 메밀밭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를 떠올려요. 별에서 메밀밭으로 이어지는 연상을 통해서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는 나를 두고 메밀밭만 저승까지 가져가시어 날마다 저녁이면 메밀밭을 매시며 메밀꽃 사이사이로 나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화자가 깨달은 점에 해당해요. 화자는 별을 보면서 메밀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메밀밭을 저승에 가져가서 메밀밭 사이사이로 별 사이사이로 나를 아직도 살피고 계셨구나. 난 아직도 할머니의 사랑 속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성인이 된 화자가 메밀꽃처럼 피어있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지금도 할머니가 자신을 보살피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1, 2, 3년은 과거, 그리고 사연을 중심으로 5, 6, 7년은 현재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랑 현재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순행적 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시의 주제는 할머니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밤물 눈금 살펴볼게요.
아까 반물 눈금도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고 했죠. 그럼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물 눈금을 찾지 못해 질거나 된 밥을 먹는 날들이 있더니, 여기서 반물 눈금이랑 밥을 지을 때 뭐 전기밥솥에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쌀을 넣고 물을 조금 이렇게 넣는데 눈금에 맞춰서, 근데 그 눈금을 잘 찾지 못해서 진 밥을 먹은 날도 있고 엄청 된 밥을 먹은 날도 있었다고 일상적인 경험을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도 좀 익숙해져서 손마디나 손등, 손가락 주름을 눈금으로 쓸 줄도 알게 되었다. 밥을 많이 해먹다 보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손마디, 손등, 손가락 주름만으로도 눈금으로 써서 밥물 양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화자에게 있어서 밥물 눈금은 손마디나 손등, 손가락 주름이 되겠습니다. 촘촘한 손등 주름 따라 밥맛을 조금씩 달리해본다. 손등 중앙까지 올라온 수위를 중지의 마디를 따라 오르내리다 보면 물꼬를 트기도 하고 막기도 하면서 논에 물을 보러 가던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지금 밥물 눈금을 맞추는 행위를 통해서 할아버지,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자 친구 집에 마시를 가던 소년의 저녁도 떠오른다. 이 소년이 바로 화자 자신이죠. 가난해서 저녁 한 끼를 친구네 집에서 때우려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가던 그런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밥물 눈금을 통해 할아버지 그리고 화자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일상적 행위를 통해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이 되어라 밥국을 끓이던 문현동.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는 있다. 한 그릇 양인데 이거를 또 두 그릇, 세 그릇으로 나눈 거예요. 왜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자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문현동이라고 화자가 살았던 동네,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또 그러한 예전에 가난했던 지붕들이 내 손가락에 있다는 것은 화자의 손에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있다는 거죠. 손을 보면은 내 시절이 생각난다. 왜냐면 이 뒤에 나오는데 얼굴보다 손이 먼저 늙었기 때문이에요. 손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설거지를 많이 해서 뭐 손이 부르텄는지 이런 걸. 지금 화자는 자신의 손에 가난함이 들어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 철이 들어서 슬픈 귓속으로 봉지쌀 탈탈 터는 소리라도 들려올 듯.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난했던 시절을 드러내는 거죠. 봉지쌀을 한 톨이라도 먹고자 탈탈 털어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올 것 같대요. 가난했던 시절이 현재 화자의 귓가에 들리는 듯 선명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유년 시절의 기억을 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자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가정 환경 탓에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굴보다 먼저 늙은 손이긴 해도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내 손은 가졌다. 여기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죠. 왜냐면 내 손이 어렸을 때 가난하고 힘들어서 얼굴보다 많이 늙은 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가진 손이다 라고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자기 위안을 얻고 있기 때문이에요. 화자의 이러한 현실 인식이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이 글의 주제는 손가락 주름에서 떠올린 유년의 기억을 통한 자기 위안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행위, 즉 밥물 눈금 맞추는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유년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기 위안을 얻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변형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모의고사에 이렇게 16번, 17번, 18번 세 문제가 출제됐는데 16번 이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이 지문의 문제 중 가장 오답률이 높았어요. 오히려 이 3점짜리 18번 문제보다도 높았는데요.
이 16번에 대한 변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나는 가와 달리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청각적 이미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 나에서는 이 부분에서 청각적 이미지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에서 현재 화자의 귓가에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들리는 듯이 선명하다는 의미를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적절해요. 1번부터 오답풀이 해볼게요. 가는 나와 달리 과거에 대해 회상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은 가, 나 모두 나타나고 있었죠. 2번, 가는 나와 달리 담담한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과거에 대한 회상, 그리고 현재 자신의 깨달음이라든지 자기의 인식을 담담한 어조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둘 다이기 때문에 틀렸죠. 3번, 나는 가와 달리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이것도 가와 나 공통적인 특징에 해당합니다. 둘 다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5번,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4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2문제 정도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8번은 이 고향의 천정과 참깨를 털면서라는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8번의 답은 3번입니다. 가는 보기와 달리 화자가 깨달음을 얻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여전히 자신이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닫고 있었죠. 그리고 나에서는 화자가 참깨를 터는 행위를 통해서 순리를 따르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화자가 깨달음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요. 1번도 볼게요. 가와 보기 모두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다. 가에서는 밭둑, 그리고 보기에서는 산끈을 내린 바퀴퉁이, 이게 공간적 배경에 해당하죠.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산끈을 내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가에서는 시간적 배경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두 작품 모두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가와 보기 모두 할머니와 관련된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가는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고, 보기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할머니한테 꾸중을 받았던, 근데 왜 꾸중을 받았냐면은 참깨를 잘못 막 털어가지고 꾸중을 받았던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 참깨를 털었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보기는 가와 달리 인물들의 대립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보기에서는 할머니랑 나랑 둘 다 참깨를 털고 있는데 그 방식이 대조적이에요. 할머니는 천천히 노련하게 참깨를 털고 있는데
그에 반해 화자는 조급하게 일시적인 쾌감을 느끼며 지나치게 힘을 주어 참깨를 털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물들의 대립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가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 다음 5번. 보기는 가와 달리 인용 표현을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는 이게 할머니가 나에게 한 말이죠. 이렇게 인용 표현을 통해서 할머니가 나에게 한 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할머니의 말은 순리를 따르는 삶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따라서 적절해요. 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어요.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1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나, 고향의 천정이랑 반물 눈금, 그리고 보기에 제시된 백석에 흰바람 벽이 있어랑 비교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1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나는 보기와 달리 가난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나에서는 가난한 화자의 모습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봉지살 탈탈 터는 소리라든지. 그리고 보기에서는 떼글은 다 낡은 무명 샷즈 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와 보기 모두 가난한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데 나는 보기와 달리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1번도 볼게요. 가와 보기는 모두 화자가 특정 인물을 떠올리고 있다. 가의 화자, 고향의 천정의 화자는 할머니를 떠올렸고 보기의 화자는 늙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2번 가와 달리 보기는 쓸쓸함과 외로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가에서는 쓸쓸함이나 외로움의 정서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보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쓸쓸함이라는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쓸쓸함 그리고 외로운이라고 나와 있죠. 2번 적절합니다. 4번 나와 달리 보기는 화자의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나에서는 화자의 운명론적인 태도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단지 나의 화자는 그냥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보기에서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이런 식으로 화자가 운명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4번 적절하고요. 5번 나와 보기는 모두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얼굴보다 늙은 자신의 손이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지니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리고 보기의 화자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부분에 처음에는 쓸쓸함, 외로움, 그리움 이런 정서를 느끼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체념과 수용을 느끼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기 위안의 정서를 보이고 있어요. 보기의 화자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보기의 작품은 정말 기본이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10번의 답은 3번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작품 고공답주인가랑 돌탑과 잔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6번 보기에 가에 대한 힌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고공답주인가는 고공은 여기서 종을 의미합니다. 고공이 상전에게 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 국가 경영을 집안 다스리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상전은 왕, 종은 신하를 가리키는데 화자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나라가 황폐해지고 위계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당파 싸움만 일삼으며 재물을 탐하는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는
신하들에 대한 비판과 왕에 대한 충언을 담은 교훈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고공답주인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럴망정 외방의 늙은 종이 공물을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 다 보았네. 우리 댁 살림이 예부터 이렇던가. 전민이 많단 말이 일국에 소문이 났는데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종이 100여 명이 넘는데도 무슨 일 하느라 텃밭을 묵혔는가. 농장이 없다던가 호미 연장 못 가졌나. 날마다 무엇하려 밥 먹고 다니면서 열나무 정자 아래 낮잠만 자는가. 지금 일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낮잠만 자는 종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작품에서 화자는 어른종에 해당해요. 뒤에 어른종이라는 시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종이 있고 어른종이 있고 그리고 상전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종은 신하들이고 아까 보기에서 봤듯이 어른종은 그러면은 신하들 중에서 우두머리에 되겠죠. 고위 관료겠죠. 그리고 상전은 왕이에요. 이 관계를 기억해 두셔야지 작품과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른종인 화자가 자기 밑에 있는 종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 탓이던가 우리 댁 종의 버릇 보노라면 이상하다. 소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오고 가는 어리석은 손님이 큰 양반을 기롱한다. 이 부분은 상하의 위계 질서가 무너져서 신하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릇된 재산모와 다른 꾀로 제일하니 그리고 재산을 그릇되게 모으고 있대요. 부정부패한 관리들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큰 집에 많은 일을 뉘라서 힘싸할까. 곡식 창고 비었거든 창고지기인들 어찌하며. 곡식 창고가 빈 이유는 근데 얘네들 때문이에요. 종들이 일하지 않고 밥만 먹고 낮잠만 자기 때문에 곡식 창고가 비고 살림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간이 흩어지니 질그릇인들 어찌할까. 내 잘못된 줄 내 몰라도 남 잘못된 줄 모르겠는가. 풀어 해치거니 맺히거니 헐뜯거니 돕거니 하루 12때 어수선을 필 것인가. 대구법 그리고 서리법을 사용해서 시도 때도 없는 당파 싸움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조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략 이후 부분 볼게요. 크게 기운 집에 상전 혼자 앉아. 크게 기운 집은 기강이 무너진 나라를 비유한 거겠죠. 그리고 아까 보기에서 읽었듯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때문에 폐허된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전님은 임금이었고요. 상전님이 혼자 앉아 명령을 들으며 논의를 뉘와할까. 낮실은 밤 근심 혼자 맡아 계시니 옷 같은 얼굴이 폄하실 적 몇 날인가. 옷 같은 얼굴은 임금의 얼굴을 비유한 거죠. 임금의 안위에 대해서 화자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탓이라 할 것인가.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탓인가.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이거는 살림이 어려워진 것, 나라가 어려워진 것은 신하들은 당연한 거고 또 생각을 해보니 상전님 탓도 있다. 왕의 탓도 있다라는 거예요. 살림이 어려워진 원인은 종들의 탓도 있지만 주인이 종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 즉 임금의 탓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상전 그르다 하기에는 종의 죄 많건만은 그렇다 세상 보며 민망하여 여쭙니다. 새끼 꼬는 일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새끼 꼬는 일이라고 나오냐면 이 작품 고공답주인가가 허전이 지은 고공가에 대한 답가예요. 그래서 고공가를 잠깐 보자면 고공가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며 이르리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화자가 새끼를 꼬면서 고공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걸 차용해서 고공답주인가에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이 새끼 꼬는 걸 멈추고 자신의 말을 들으래요. 임금에 대한 충언이 이제 나오겠죠. 지비를 고치려거든 종들을 휘어잡고 종들을 휘어잡으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시려거든 어른종을 믿으소서. 지금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되고 이거 하려면 이거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연세법을 사용하고 있죠. 연세법을 사용해서 가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벌을 분명히 해서 종들을 휘어잡아야 하고, 상벌을 공정하게 하려면 어른종, 즉 화자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정사를 게을리하는 신하들을 꾸짖고 임금에게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진실로 일하시면 가도 절로일 것입니다. 진실로 내 말대로 하면은 집안의 도리가 절로 일어날 것이다. 무너졌던 기강이 다시 바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관리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임금의 역할에 대한 충고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임금, 고위관료, 신하의 관계를 상전, 어른종, 종으로 비유하여 표현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고, 연세법을 활용해서 가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돌탑과 잔도를 볼게요. 이 작품은 수필로 글쓴이의 개성적인 인식이 드러나요. 따라서 이 작품의 제목인 돌탑과 잔돌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무엇인지에 주목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말은 소설가 김정한이 평생을 두고 자주 한 말이다. 나는 그의 문장 가운데 다음의 구절을 좋아한다. 어딜 가도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살았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을의 나뭇가리가 있고 그 곁에는 코올리개들이 놀곤 하였다. 조국이란 것이 점점 가슴에 느껴졌다. 이 명료한 문장을 읽고 있으면 사람이 때를 이루어 사는 세상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만 같다. 그것도 느리고 큰 자연과 더불어.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도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다. 글쓴이가 좋아하는 소설의 문장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좋아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 이유는 사람이 때를 이루어 사는 세상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즉, 이 글쓴이는 사람이 어우러진 모습을 좋아하는 거겠죠. 이래저래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별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사랑을 하고 있는 저 뜨거운 가슴도 짐작을 하게 된다. 조각돌처럼 까다롭고 별난 사람도 있고, 몽돌처럼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조각을 한 듯 잘생긴 사람도 있고, 마음에 태풍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4월의 봄볕이 내리는 사람도 있다. 지금 여러 모습을 한 사람을 비유적 표현, 그리고 열거를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인용, 비유, 대구, 열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다양한 모습을 한 사람이 하나의 세상에서 어울려서 살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후 부분을 볼게요. 나는 가끔 생각하기를 마당이 있는 집이 내게 있다면 주변에 돌들을 모아서 돌탑을 쌓고 싶다고 소망한다. 그리고 나의 아이들과 아내에게도 돌탑을 하나씩 쌓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산사에 올라가다 보면 길가나 바위 위에 누군가 쌓아 올린 돌탑들처럼 나의 작은 마당 한쪽 한쪽에 돌탑을 쌓아놓고 싶은 것이다. 아래에는 큰 돌이 필요하고 위를 향해 쌓아갈수록 보다 작은 돌들이 필요할 것이다. 돌탑을 쌓을 때는 처음에는 당연히 가장 아래층이기 때문에 큰 돌을 이렇게 쌓아야겠죠. 그리고 올라갈수록 가벼운 돌, 작은 돌을 쌓으면서 돌탑을 쌓아가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돌이 당연히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르겠죠. 각각의 장소에서 구해온 돌들은 각각의 크기와 모양과 빛깔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반듯한 것도 있고 움푹 팬 것도 있을 것이다. 마치 여러 종류의 꽃과 풀들이 자라나서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그 돌들은 서로 엎고 엎혀서 하나의 탑을 이룰 것이다. 여러 크기와 모양을 지닌 돌들이 하나의 탑을 이루는 것을 여러 꽃과 풀이 하나의 화단을 이루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 모습을 한 사람이 하나의 세상을 이루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런데 돌탑을 쌓아본 사람은 돌탑을 쌓는 데에는 잔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불안하게 기우뚱하는 돌탑의 층을 바로잡아주려면 이 잔돌을 괴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잔돌을 괴므로써 탑은 한 층 한 층 수평을 이루게 된다. 잔돌이 앞서 말한 작은 돌이죠. 돌탑을 쌓는데 큰 돌만 있으면은 점점 위를 향해 쌓아갈 수 없으므로 잔돌이 필요해요. 이 잔돌의 역할이 나옵니다. 바로 돌탑의 층을 바로잡아주고 수평을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도 숲을 이루는 한 나무요. 쓸모없는 나무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보잘것없고 작은 잔돌이라도 탑을 올리는 데에는 꼭 필요하다. 돌탑을 쌓아 올리면서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잔돌의 소중함을 아는 일이다. 그냥 길가에 가다 보는 잔돌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돌탑을 쌓는 때 큰 돌과 마찬가지로 잔돌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 사는 세상도 다를 바 없다라고선 지금 세상살이의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어요. 돌탑을 쌓는데 잔돌이 필요하듯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잔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의 방식을 활용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돌탑을 쌓으면서 배운 점을 세상살이의 확장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잔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때 그 대화의 매정한 분위기를 무너뜨려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덜어 있다. 이 사람이 바로 잔돌 같은 사람이겠죠. 잔돌처럼 작용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의견의 대립을 풀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잔돌 같은 사람이에요.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 이런 부드러운 개입의 고마움을 우리는 간혹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 싶다. 봄산이 봄산인 이유는 새잎이 돋고 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꽃은 자기의 존재감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냥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피어나 봄산의 아름다움을 이룬다. 이 세세하고 능동적인 존재의 움직임을 보살폈으면 한다. 돌탑에 다시 비유하자면 잔돌과 같은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작품은 잔돌 같은 사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해서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 그리고 돌탑을 쌓으면서 배운 점을 세상살이에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형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이 지문에서 23번부터 27번까지 이렇게 문제가 제시됐는데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24번이었어요. 이 지문도 역시 3점 문항이 아니라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항을 많이 틀렸는데요. 이 표현상 특징 문항은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면서 문제풀이 방법을 자연스럽게 체화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예요. A는 이렇게 A랑 B를 제시했으니까 한번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A는 B와 달리 말을 건네는 어투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A에서는 구체적인 청자로 설정된 상전님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했어요. 따라서 2번이 적절합니다. B에서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제의식과도 거리가 멀어요. 주제의식은 오히려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서 잘 드러납니다. 1번부터 오답풀이 해볼게요. A는 B와 달리 연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A에서 연쇄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게 화자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3번. B는 A와 달리 직유법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이상향을 보여주고 있다. B에서는 조각돌처럼 이런 부분에서 직유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서 여러 모습을 지닌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글쓴이의 이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번. B는 A와 달리 글쓴이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방금 말했듯이 그냥 세상에 여러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 이거를 비유와 열거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일 뿐 내적 갈등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5번. A와 B는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충고의 말을 전하고 있다. A랑 B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것은 맞아요. A는 뭐뭐려거든 뭐뭐 잡고 뭐뭐려거든 뭐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B도 뭐뭐처럼 뭐뭐한 사람, 뭐뭐처럼 뭐뭐한 사람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죠. 하지만 A는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상전님에게 충고의 말을 전하고 있지만 B는 그렇지 않죠. 충고가 아니죠. 따라서 이번에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두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고공가와 고공답주인가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가가 보기에 답가라고 할 때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예요. 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가와 달리 보기는 계도하는 말투로 종들에 대해 반성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이게 왜 틀렸냐면 가와 달리가 아니라 가와 모두 계도하는 말투로 종들에게 반성적 태도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일단 보기는 나라가 기운 원인을 신하들의 직무태만으로 단순하게 보고 있는데 고공답주인가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분석한 다음 그리고 임금이 신하들의 충간을 들어준다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둘 다 종들에게 반성적 태도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1번부터 볼게요. 가와 보기는 세간살림이 줄어든 현상을 문제 삼고 있다. 가에서는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보기에서도 가뜩이나 내 살림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세간 살림이 줄어든 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번. 가와 보기는 모두 종들의 탐욕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가와 보기 모두 종들이 자신의 이익을 다투는 상황을 드러내면서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3번. 보기와 달리 가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주인에게도 부여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종들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있는데 가에서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었죠. 상전님 탓이로다. 문제의 원인이 종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전에게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4번. 보기와 달리 가는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문제 상황만 나타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는 마지막 부분에서 문제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죠. 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었고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16번 문제입니다. 고공답주인과 그리고 돌탑과 잔돌 그리고 이규보의 이육설과 비교하는 문제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1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나는 보기와 달리 글쓴이의 인식을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일단 나는 글쓴이의 인식이 이렇게 세상살이로 확장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보기는 행랑체를 수리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의 몸 그리고 나라의 정사에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와 보기 모두 글쓴이의 인식을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 돼요. 1번부터 볼게요. 가와 보기 모두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가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 관리들과 이들을 휘어잡지 못한 임금 때문에 나라가 기울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의 역할을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보기는 사람이든 정치든 문제를 발견하면 미루지 않고 즉시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1번 적절하고요. 2번 가와 보기 모두 우의적으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가는 아까 말했듯이 임금 그리고 고위관료 그리고 신하를 이렇게 상전, 어른종, 종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우의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보기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에서 썩은 집은 고려 왕조를 비유한 것이고 비가 새는 상황은 정치가 혼란스러워진 상황 그리고 제목들은 나라의 인재 그리고 경비는 백성들의 부담과 고통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둘 다 우의적으로 교훈을 전달하고 있어요. 3번 나와 보기 모두 글쓴이의 일상적 경험이 드러나고 있다. 나는 글쓴이가 돌탑을 쌓은 경험 그리고 보기는 글쓴이가 퇴락한 행랑체를 수리한 경험이 드러납니다. 4번 가와 달리 보기는 백성에 대한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가에서는 백성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확인할 수 없었죠. 그런데 보기에서는 이 부분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위태롭게 된다라고서 백성을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적절하죠. 따라서 1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었어요. 지금까지 고공답주인가 그리고 돌탑과 잔도를 살펴봤고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라는 현대소설입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기에 작품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6.25 전쟁으로 인해 혼란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창권이 형은 걸기대회에서 애국학도로 활약하게 되는 과정에서 권력층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층에 이용당하다 결국 몰락하게 되는 창권이 형을 통해 어리석은 인물이 가진 욕망의 허망함을 풍자하고 있다. 그리고 걸기대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를 통해 걸기대회가 희화화된다. 즉, 이 작품의 주제는 어리석은 인물이 가진 욕망의 허망함에 대한 풍자 또는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층에 대한 풍자가 되겠죠. 이 작품에서 풍자하는 대상이 두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 줄거리 먼저 읽어볼게요. 국민학교 2학년 학생인 나는 걸구대는 걸기대회를 의미합니다. 걸구대가 열릴 때마다 멧돼지를 서너 마리씩 미국 대통령이나 UN 사무총장과 같은 외국 기인들에게 보낸다는 것을 알고 의아해한다. 어린 소견에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다. 그런 식으로 마구 보내주다가는 오래지 않아 나라 안에 멧돼지는 깡그리 씨가 마를 판이었다.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육고기가 부족한 가난뱅이 나라에서 서양 부자 나라의 지체 높은 양반들한테 뭐 때문에 툭하면 그 귀한 멧돼지를 보낸단 말인가. 또 보낸다면 그 멀고 먼 나라까지 무슨 수로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그 짐승들을 보낸단 말인가. 이 나는 아직 국민학교 2학년생으로 엄청 어린애죠.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걸기 대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언뜻 듣기로는 멧돼지를 외국의 귀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 건지, 왜 보내는 건지 이렇게 의아해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멧돼지 보내기가 몇 번이나 되풀이된 다음 마지막 순서로 혈서 쓰기가 시작되었다. 검정색 학생복 차림에 피 끓는 청료 학도들이 차례차례 연단에 올라 손가락을 깨물어 하얀 천 위에다 붉게 혈서를 쓰고 있었다. 그쯤에서 진력이 날대로 나버린 그부 녀석들이 나를 향해 자꾸만 눈짓을 보내왔다. 엎어지면 코 닿을 자리에 집이 있는 내가 몇몇 친한 녀석들을 데리고 몰래 광장을 빠져나와 걸구대가 끝날 때까지 우리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종종 있던 까닭이었다. 즉 친구들이 나에게 눈짓을 보내는 것, 이 눈짓에 담긴 의미는 몰래 빠져나가서 너네 집 가서 놀자라는 거죠. 여기서 이 나의 집은 식당을 말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식당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녀석들과 함께 걸구대에서 막 도망쳐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새롭게 연단에 오른 청년의 모습이 내 발목을 꽉 붙잡았다. 그보다 앞서 혈서를 쓴 학생들과는 달리 그는 학생복 차림이 아니었다. 검정물로 염색한 군복을 걸친 그 흡수룩한 모습이 먼빛으로 봐도 어쩐지 많이 눈에 익어 보였다. 여기를 통해서 새롭게 연단에 오른 청년이 이 나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잠시 후에 10손가락을 모조리 깨물어 혈서를 쓴 참으로 보기 드문 열혈 애국 청년이 등장했음을 걸구대 사회자가 확성기를 통해 널리 알렸다. 곧이어 북진통일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힌 혈서가 청중에게 공개되었다. 치솟는 박수갈채로 역전 광장이 갑자기 떠나갈 듯 요란해졌다. 다른 사람은 다 한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쓰는데 이 새롭게 등장한 사람은 10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썼대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청중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거죠. 애국자라고. 그리고 나는 이 모습을 보고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혹시 내가 잘못 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환호를 받는 청년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부정하고 있는 거죠. 확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몇몇 그부들과 함께 슬며시 광장을 벗어나고 말았다. 내가 결코 잘못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윽고 밝혀졌다. 창권이 형은 10손가락에 빨갛게 핏물이 밴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식당에 돌아옴으로써 어머니와 나를 기절초풍케 만들었다. 바로 앞에서 10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쓴 사람이 바로 창권이 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창권이 형이 10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식당에 등장해서 어머니와 나가 놀랍니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나머지 어머니는 형이 돌아오면 퍼부으려고 잔뜩 별러서 장만했던 욕바가지를 꺼내들 엄두조차 못 낼 정도였다. 아프지 않더냐는 내 걱정에 형은 마치 남의 살점 얘기하듯 심상하게 대꾸했다. 괜찮아. 어차피 나머 돈은 피니께. 되게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 혈서 사건 이후부터 창권이 형은 자기 몸 안에 들끓는 더운 피를 덜어내기 위해 이따금 주먹으로 자신의 콧중배기를 후려쳐 일부러 코피를 쏟아내야 하는 수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 말 맞다나 형은 정말 우리 식당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역전 관장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크고 작은 걸구대가 잇따라 벌어졌다. 덕분에 형의 상처난 손가락들은 좀채 아물 새가 없었다. 왜냐면 걸구대가 있을 때마다 혈서를 쓰러 갔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걸구대가 있을 때마다 나갔기 때문에 식당에 쓸모가 없다. 식당 일을 도와주지도 않는다 라고 어머니가 말을 한 거죠. 걸구대 때마다 단골로 혈서를 쓰는 열혈 애국 청년 노릇에 워낙 바쁘다 보니 식당 안에 진드근이 붙어있을 겨를도 없었다. 어머니는 결국 역마살이 뻗쳐 하고 많은 날들을 밖으로만 나대는 형의 발을 묶어 식당 안에 주저앉히려는 노력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형은 어느덧 장국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의 허드제비 심부름꾼에서 당당한 손님으로 격이 달라져 있었다. 원래는 이 식당의 심부름꾼이었는데 이제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손님이 됐대요. 당당한. 그만큼 완전 남이 됐다는 거죠. 식당 일을 전혀 안 돕는. 열혈 애국 청년 노릇을 하느라 나의 어머니의 식당 일을 도울 시간이 없어졌다고 상권이의 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일로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상권이 형이 해질녘에 닿다가 고등학생으로 변해 돌아왔다. 앞서 다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 새롭게 연단에 오른 청년은 학생복 차림이 아니었죠. 근데 갑자기 학생복 차림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동안 형의 변모는 너무나 급격해서 그러잖아도 눈알이 팽팽 돌 지경이었는데 방금 새로 사입은 빳빳한 학생복에 어여시 어느 학교의 교표까지 붙인 학생모 차림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라서 어머니와 나는 다시 한번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일틀에면은 가짜백이 나이론 고등과 학생인 심이지. 즉 가짜 고등학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언제 학교에 들어갔었냐는 내 물음에 형은 천연덕스럽게 대꾸하고 나서 한바탕 히히거렸다. 가짜 대학생 이야기는 덜어 들어봤어도 가짜 고등학생은 형이 처음이었다. 학교도 안 댕기는 방거충이 청년이 단골 혈서가란 속내가 알려지는 날이면 넘들 보기에도 모양이 숭치커다고 날더러 당분간 고등과 학생 속내를 내고 댕기란다 라고선 자신이 고등학생인 척하는 이유를 창권이 형이 말하고 있죠. 학교도 안 다니는 애가 이런 걸구대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알려지면은 좀 보기가 안 좋다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이 높은 사람들이겠죠. 왜냐면 높은 사람들 만나러 간다고 한 뒤로 이렇게 고등학생으로 변해 돌아왔으니까요. 창권이 형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고등학생인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의 지시로 고등학생인 척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보기에서 읽었지만 이 높은 사람들이 바로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층을 상징하겠죠. 형은 모자에 붙은 교표에 호호 입김을 불어 소매뿌리로 정성스레 광을 내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새것임을 만천하에 광고하듯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인 그 금빛의 교포를 형은 내친 김에 아예 순금제로 바꿔놓을 작정인 듯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삼아 딱 닦고 또 닦아냈다.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이라는 것은 너무 번뜩여서 너무 새 것 같기 때문에 가짜 고등학생인 것 같다는 거죠. 지나치게 새 것으로 보이는 교표 때문에 오히려 창권이 형의 학력 위조가 쉽게 탄로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국민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형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릴 때부터 남의 집살이로 잔뼈를 굵혀나온 형은 자신을 진짜배기 고등학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기색이었다. 요단번 걸기대회 때부터 나가 메가더 원수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가장 맡아서 하기로 결정이 나뿔었다. 다음 걸기대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랑스러워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형은 교표 닦기를 끝마친 후 호주머니에서 피난민 시체로부터 선사받은 금장의 회중시계를 꺼내어 더욱더 공력을 들여 삐까번쩍 광을 내기 시작했다. 정말 갈수록 태산이었다. 형은 걸구대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단골 혈서가 노름 말고 다른 중요한 것이 더 있음을 자랑스레 밝히는 중이었다. 이 높은 사람들이 상권이 형에게 메시지 낭독까지 시킨 거죠. 권력층에게 이용당하는 이런 상권이 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권이 형은 자신이 권력층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그냥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상권이 형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요. 나는 멧돼지를 메시지라 잘못 발음한 형의 실수를 부득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앞부분에 나왔던 이 외국 기인에게 보내는 멧돼지는 멧돼지가 아니었던 거죠. 이 어린 나가 오해를 했던 거죠. 메시지를 멧돼지로 잘못 알아들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것을 멧돼지 보내는 것으로 오해한 부분을 통해서 걸기대회를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무식한 가짜 고등학생은 멧돼지가 아니라고 꼬부랑말로 메시지가 맞다고 턱도 없는 우김질을 끝까지 계속했다. 창권이 형이 올바르게 메시지라고 말한 건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창권이 형 보고 무식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죠. 그 다음 중략 이후 부분을 볼게요. 창권이 형의 마지막 활약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즉 창권이 형이 몰락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죠. 그날도 형은 군산으로 원정을 떠나 적성 중립군 감시위원들의 추방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선두에 섰다. 시위 분위기가 무르익자 형은 그만 흥분을 가누지 못하고 미군 부대 철조망을 타넘는 만용을 부렸다. 바로 그때 경비병들이 송아지만한 셰퍼드들을 풀어놓았다. 형은 셰퍼드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 엉덩이 살점이 뭉텅 뜯겨나가고 왼쪽 발 뒤꿈치의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형이 병원에서 태어날 때는 이미 한쪽 다리를 저는 불구의 몸으로 변해 있었다. 창권이 형이 시위를 하다가 신체적인 장애를 얻게 된 거죠. 태어난 뒤에도 창권이 형은 한동안 우리 집에 계속 머물렀다. 형의 그 가짜배기 애국학도 행각을 애초부터 꼴같이 않게 여기던 어머니는 쩔쑥쩔쑥 기웃덩거리는 걸음걸이로 할 일 없이 식당 안팎을 서성이는 먼촌부치 조카를 눈엣 가시로 알고 노골적으로 박대했다. 창권이 형이 나의 사촌 형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어머니의 조카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러한 창권이 형을 노골적으로 박대했대요. 우리 식당에 빌부터 눈칫밥이나 축내며 지내던 어느 날 형은 마침내 시골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굳혔다. 창권이 형은 나의 어머니에게 박대를 받던 끝에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입니다. 떠나기 전날 밤 창권이 형은 보퉁이를 다 꾸린 다음 크게 선심이라도 쓰는 척하면서 내게 금장 회중시계를 만져볼 기회를 딱 한 차례 허락했다. 행여 닳기라도 할까봐 오래 구경시키는 것마저도 꺼려하던 그 귀물단지를 형이 내 손에 통째로 맡긴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피난민 시체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던 그 회중시계가 내 작은 손바닥 위에 제법 묵직한 중량감으로 올라앉아 있었다. 등잔불 그늘 안에서도 맑고 은은한 광의를 발산하는 금시계를 일삼아 들여다보고 있자니 마치 형의 금빛 찬란하던 한때를 그것이 째깍째깍 증언하는 듯한 느낌이 언뜻 들었다. 회중시계가 창권이 형의 찬란하던 때를 증언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죠. 즉 지금의 창권이 형은 이제 불구의 몸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되게 애국학도로서 인정도 받고 찬란하게 지냈죠. 그러한 시절을 회중시계가 증언을 해준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전쟁 기간을 통틀어 형의 수중에 남겨진 유일한 전리품이었다. 금장 회중시계를 유일한 전리품이라고 말한 이유는 애국 청년 노릇을 하면서 다리까지 불구가 되고 잃은 것이 많지만 유일하게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금장 회중시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일한 전리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이 옳았어. 회중시계를 돌려주면서 형의 호의에 대한 답례 삼아 뭔가 형에게 위로가 될 적당한 말을 찾느라 나는 복잡한 머릿속을 한참이나 뒷장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형이 그렇게 아끼는 회중시계를 나한테 만져보게 해준 것을 형의 호의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형을 위해서 위로가 될 만한 말을 생각해서 말합니다. 멧돼지가 아니었어. 메시지가 맞는 말이여. 라고 나가 생각한 형에게 위로가 될 만한 말을 한 거죠. 내 말에 아무런 대꾸 없이 형은 그저 보일락말락 미소만 시부적이 흘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렇게 지문이 끝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인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는 사실 멧돼지가 아니었던 거죠. 이 작품의 주제는 전쟁의 폭력성과 이데올로기 대립의 참혹성이 되겠고, 특징을 볼게요. 이야기 내부 인물이 중심 인물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나가 왜 이야기 내부 인물이냐면 이 작품은 액자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하인철이라는 인물로 하인철이 6.25 전쟁 당시 유년 시절의 체험을 고향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액자 소설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도 변형 문제를 풀어볼게요. 아까 봤던 이 37번 문제 오답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 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좀체 아물새가 없는 창권이형의 손가락들은 이면적으로 애국학도로서의 창권이형의 활약이 정점에 달했음을 의미하는군. 걸기대회의 사회자가 10손가락을 모조리 깨물어 혈서를 쓴 창권이형을 열혈 애국청년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창권이형의 이런 손가락은 애국심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서를 쓰느라 손가락이 좀체 아물새가 없다는 것은 창권이 형이 걸기대회에 모인 군중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이용되는 피해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창권이 형의 활약이 정점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히려 애국학도로서의 창권이 형의 활약의 정점에 달한 부분은 창권이 형이 높은 사람을 만난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고 1번도 볼게요. 멧돼지 보내기에 대한 나의 오해로 인해 걸기대회의 메시지가 우스꽝스러운 대상이 되는군. 나는 어리기 때문에 메시지가 뭔지 몰라서 멧돼지로 오해하는 거죠. 이러한 나의 오해는 걸기대회에서 주장되는 비장한 메시지를 우스꽝스러운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웃음을 유발합니다. 3번, 창권이 형에게 고등과 학생 숭례를 내고 댕기라고 지시하는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층에 해당하겠군. 이 높은 사람들이 바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층에 해당하죠. 이 높은 사람들은 국민학교 졸업생에 불과한 인물이 걸기대회에서 하는 말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을까봐 그에게 고등학생 흉내를 내라고 지시를 한 거죠. 즉 목적을 위해서 대중을 속였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번, 시위대의 선두에 섰다가 만용을 부려 중상을 입게 된 것을 통해 창권이 형이 가진 욕망의 허망함을 보여주는군. 창권이 형이 시위대의 선두에 선 것은 권력층에 편승하여 애국학도로서 인정을 받고자 한 욕망에서 나온 행동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결국 만용을 부려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는 비극으로 끝남으로써 이 창권이 형의 욕망이 부질없음이 드러납니다. 이를 통해서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5번, 유일한 전리품이었던 회종시계는 애국학도로서의 신념을 보인 창권이 형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군. 그것도 적절하죠. 왜냐면 나는 회종시계가 창권이 형의 금빛 찬란하던 한때를 증언하는 듯 하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일치 문제도 풀어볼게요. 12번 문제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1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창권이 형은 가짜 학생인 척을 해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학생 흉내를 내고 다녔다. 창권이 형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사람들이 가짜 학생인 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줬다. 그래서 나 이제 가짜 학생인 척 해야 한다라고 그 높은 사람들의 지시를 따르고 있죠. 따라서 이유도 모른 채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진짜 궁극적인 이유, 사람들을 속이려는 그런 의도는 모르는 거겠지만 이거는 아니죠.
따라서 4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1번. 나는 친구들의 눈짓의 의미를 이해하였다. 이 앞부분이죠. 친구들이 걸구대에서 눈짓을 보내요. 그리고 그 눈짓이 왜 보내는 건지 무슨 까닭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해하고 있습니다. 2번. 나는 걸기대회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청년이 창권이 형이 아닐 것이라고 부정하였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3번. 나의 어머니는 식당 일을 더 이상 돕지 않는 창권이 형을 쓸모없다고 생각하였다. 이거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창권이 형은 걸기대회에서 자신이 추가로 맡게 된 역할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였다. 이거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번의 답은 4번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9번 문제입니다. 이 A를 보기와 같이 바꾸었을 때의 효과를 묻는 문제예요. 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우선 A, 이 소설은 관찰자인 나가 서술자인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주인공은 창권이 형이고, 근데 보기는 주인공인 창권이 형이 나예요. 서술자죠. 주인공이자 서술자.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의 심리가 직접 드러나기 때문에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2번이 답이 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을 고르면 되는 문제였어요. 1번. 주인공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간접이 아니라 직접이죠. 3번. 나가 주인공을 관찰하거나 생각한 내용을 전달한다. 이건 1인칭 관찰자 시점 A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4번. 서술자가 객관적인 태도를 지니기 때문에 극적인 효과가 생긴다. 이것도 관찰자 시점이고. 5번. 서술자가 사건의 흐름, 등장인물들의 감정, 내면 등을 모두 설명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한다.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9번의 답은 2번이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지문인 금방울전을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45번에 이렇게 보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보기에 작품에 대한 설명은 아니지만 작품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는 이런 힌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룡이 중심 인물이고 해룡이 위기를 겪고 극복하고 또 위기를 겪고 극복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이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읽을게요. 전생에 부부였던 남해 용왕의 딸과 동해 용왕의 아들은 각각 금방울과 해룡으로 환생한다. 해룡은 피란 도중에 부모와 헤어져 장삼과 변씨의 집에서 자라게 된다. 어느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내리치는 밤에 변씨는 소룡과 함께 따뜻한 방에서 자고 해룡에게는 방아지를 시켰다. 해룡은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방아를 찧었는데 얇은 호옷만 입은 아이가 어찌 추위를 견딜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서술자의 개입, 즉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죠. 고전소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이 부분이 해룡의 첫 번째 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아주 추운 겨울에 밤새 방아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추위를 이기지 못해 잠깐 쉬려고 제 방에 들어가니 눈보라가 방 안에까지 들이치고 덮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해룡이 몸을 잔뜩 흐리고 엎드려 있었는데 갑자기 방 안이 대낮처럼 밝아지고 여름처럼 더워져 온몸에 땀이 났다. 놀라고 또 이상해 바로 일어나 밖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 하얀 눈이 뜰에 가득했다.
방앗간에 나가보니 밤에 못다 찌은 것이 다 찌어져 그릇에 담겨 있었다. 해룡이 더욱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방으로 돌아오니 방 안은 여전히 밝고 더웠다. 여기에서도 고전소설의 특징인 비현실적인 요소가 드러납니다. 아주 추운 겨울 눈보라가 내리치는 밤인데 갑자기 방 안이 대낮처럼 밝아지고 더워졌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해룡이 더욱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전소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방 안을 두루 살펴보니 침상 위에 예전에 없었던 붕만한 방울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이 방울이 바로 금방울이겠죠. 해룡이 잡으려 했으나 방울이 이리 미끈 달아나고 저리 미끈 달아나며 요리 구르고 저리 굴러 잡히지 않았다. 더욱 놀라고 신통해서 자세히 보니 금빛이 방 안에 가득하고 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향취가 가득히 퍼져 코를 찔렀다. 이에 해룡은 생각했다. 이것은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어서 일어난 일일 테니 좀 더 두고 지켜봐야겠다. 해룡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자리에 누웠다. 해룡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다 이제 완성되어 있고 따뜻하게 잘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자리에 누웠겠죠. 그동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이 절로 놓여 아침 늦도록 곤히 잠을 잤다. 이제 해룡의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바로 금방울의 도움 때문에. 그동안 굶주림과 추위에 이때 변씨 모자는 추워 잠을 자지 못하고 떨며 앉아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밖으로 나와보니 변씨 모자는 따뜻한 방에서 잤는데도 너무 추웠던 거예요. 그러면 해룡은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변씨는 해룡이 틀림없이 얼어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룡이 불러도 대답이 없자 해룡이 얼어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눈을 헤치고 나와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다. 그랬더니 해룡이 벌거벗은 채 깊이 잠들어 있는데 놀라서 깨우려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하얀 눈이 온 세상 가득 쌓여 있는데 오직 해룡이 자고 있는 사랑채 위에는 눈이 한 점도 없고 더운 기운이 연기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도 비현실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이 어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변씨가 놀라 소룡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다. 매우 이상한 일이니 해룡의 거동을 두고 보자꾸나. 문득 해룡이 놀라 잠에서 깨어 내당으로 들어가 변씨에게 문안을 올린 뒤 비를 잡고 눈을 쓰려 하는데 갑자기 한 줄기 광풍이 일어나며 반시간도 채 안 되어 눈을 다 쓸어버리고는 그쳤다. 여기에서도 비현실적 요소가 드러납니다. 이거는 바로 다 금방울의 능력을 보여주는 요소인 거죠. 해룡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나 왜냐면 지난 밤에도 이미 신통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변씨는 그 까닭을 전혀 알지 못해 더욱 신통히 여기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분명 해룡이 요술을 부려 사람을 속인 것이로다. 만약 해룡을 집에 오래 두었다가는 큰 화를 당하리라. 변씨는 어떻게든 해룡을 죽여 없앨 생각으로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한 가지 개교를 생각해내고는 해룡을 불러 말했다. 변씨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해룡이 요술을 부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룡이 있으면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해룡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가군이 돌아가신 뒤 우리 가산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은 너 또한 잘 알 것이다. 구호동에 우리 집 논밭이 있는데 근래에는 호환이 자주 일어나 사람을 다치게 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혀둔 지 벌써 수십여 년이 되었구나. 이제 그 땅을 다 일부어 너를 장가보내고 우리도 네 덕에 잘 살게 된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다만 너를 그 위험한 곳에 보내면 혹시 후회할 일이 생길까 걱정이구나 라고선 자신의 속셈을 숨긴 채 구호동에 보내려는 거죠. 왜냐하면 구호동에는 사람을 죽이는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호랑이에 물려 죽기를 바라는 거죠. 해룡이 기꺼이 허락하고 농기구를 챙겨 구호동으로 가려 하니 변씨가 짐짓 말리는 채 하였다. 한 번 더 자신의 의도를 숨긴 채 말리는 척을 한 거예요. 이에 해룡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어찌 짐승에게 해를 당하겠나이까. 해룡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자
변씨가 문 밖에까지 나와 당부하며 말했다. 쉬 잘 다녀오너라. 해령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변씨의 말을 잘 따르고 있는 거죠. 변씨를 의심하지 못하고 있어요. 해룡이 공손하게 대답하고 구호동으로 들어가 보니 사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에 작은 들판이 하나 있는데 초목이 아주 무성했다. 해룡이 등나무 넝쿨을 붙들고 들어가니 오직 호랑이와 표범, 승냥이와 이리의 자취뿐이요 인적은 아예 없었다. 해룡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옷을 벗은 뒤 잠깐 쉬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려 할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밭을 두어이랑 갈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모래가 날리면서 산꼭대기에서 이마가 흰 칠범이 주홍색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다. 이마가 흰 칠범이 주홍색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다. 해룡이 정신을 바싹 차리고 손으로 호랑이를 내리치려 할 때 또 서쪽에서 큰 호랑이가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해룡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게 해룡의 두 번째 위기에 해당하겠죠. 호랑이 두 마리가 해룡을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금방울이 달려와 두 호랑이를 한 번씩 들이받았다. 이 두 번째 위기도 마찬가지로 금방울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네요. 호랑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으나 금방울이 나는 듯이 뛰어서 연달아 호랑이를 들이받으니 두 호랑이가 동시에 거꾸러졌다. 이렇게 해룡이가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비현실적인 요소죠. 금방울의 능력을 보여주는 비현실적인 그리고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성인 금방울이 신이한 능력을 지니고 활약을 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방울 전이잖아요. 금방울이 여성 영웅에 해당합니다. 이 작품은 그래서 여성 영웅 소설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영웅 소설이기 때문에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해룡이 달려들어 호랑이 두 마리를 다 죽이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번개같이 굴러다니며 1시간도 채 안 되어 그 넓은 밭을 다 갈아버렸다. 이것도 금방울의 신이한 능력을 보여주는 비현실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해룡은 기특하게 여기며 금방울에게 거듭거듭 살해했다. 해룡은 금방울에게 이제 고마운 마음을 표한 거죠. 해룡이 죽은 호랑이를 끌고 산을 내려오면서 돌아보니 금방울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다. 한편 변씨는 해룡을 구호동 사지에 보내고 생각했다. 해룡은 반드시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을 것이다. 변씨가 집 안팎을 들락날락하며 매우 기뻐하고 있는데 왜냐면 자신의 예상대로 됐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뻐한 거죠. 자신의 계교대로 해룡이 죽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문득 밖에서 사람들이 요란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와 급히 나아가 보니 해룡이 큰 호랑이 두 마리를 끌고 왔다. 변씨는 크게 놀랐지만 왜냐면 자신의 예상과 달리 해룡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을 티내지 않고 무사히 잘 다녀온 것을 칭찬했다. 또한 큰 호랑이를 잡은 것을 기뻐하는 채 하며 해룡에게 말했다. 일찍 들어가 쉬어라. 해룡이 변씨의 칭찬에 감사드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울이 먼저 와 있었다. 금방울은 앞서 구호동에서 해룡과 같이 있었는데 먼저 해룡의 방에 와 있던 거죠. 이렇게 글이 끝납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금령과, 여기서 금령이 금방울이에요. 금령과 해룡의 고난 극복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비현실적인 요소가 빈번히 드러난다는 것, 해룡의 위기, 그리고 해룡의 위기 극복의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 모의고사에 출제된 43, 44, 45번 중에서 이번에도 3점 문항이 아니라 말하기 방식을 묻는 기본적인 문항인 44번 문항의 오답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A가 이 부분이죠. 변씨의 말. 이 부분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A는 이 부분이에요. 14번 문제 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14번 풀어보셨나요? 답은 1번입니다. 상대방의 품성에 주목하여 인륜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변씨가 해룡의 품성에 주목하면서 인륜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1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뜻을 따를 것을 종용하고 있다. 긍정적인 결과는 바로 이 부분이죠. 땅을 다 일구어 너는 장가를 가고 우리도 너 덕에 잘 살게 된다 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면서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드러내어 자신의 속셈을 숨기고 있다. 변씨는 해룡을 죽이기 위해 구호동에 보내려는 자신의 의도를 숨긴 채 해룡을 배려하는 것처럼 걱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적절하고요. 상대방이 갔으면 하는 장소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구호동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호환이 자주 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5번 가문의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가세가 줄어든 그런 가세가 기운 상황을 언급을 하면서 비록 호환이 자주 있긴 하지만 구호동에 있는 논밭에 해룡이 가서 땅을 일구었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어요. 그 다음은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예요. 7번 문제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인물들의 태도 변화를 통해 작품의 주제의식이 간접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글에서 성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이런 해룡의 태도는 변함이 없죠. 그리고 해룡을 박대하는 변씨의 태도도 작품 속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전소설은 보통 평면적인 인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태도가 변하는 인물은 거의 없어요. 따라서 인물들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부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었죠. 2번 선악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도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선인과 악인의 대립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해룡이 선인이고 변씨가 악인에 해당하겠죠. 3번 비현실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전기적 사건들이 제시되고 있다. 금방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해룡의 방을 따뜻하게 하는 등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했었죠. 5번 작품 외부에 존재하는 서술자가 상황과 인물에 대한 판단을 직접 노출시키고 있다.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위치하는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였죠. 앞서 서술자가 이런 식으로 사건에 개입하여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7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고요. 9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해룡의 위기와 위기 극복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9번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귿 3번입니다. 일단 변씨의 집에서 1차 위기를 겪죠.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합니다. 해룡이 눈보라가 내리치는 추운 겨울날 밤새 방아지를 해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을 겪었고 금방울의 도움을 받죠. 금방울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죠. 금방울이 방앗간의 일을 다 해줍니다. 지문에서 찾아보면 여기에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금방울이 방을 따뜻하게 하고요. 근데 금방울이 음식을 제공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어요.
배고픈 해룡에게 음식을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디귿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위기를 겪은 장소인 구호동에서는 호랑이들의 공격을 받죠. 두 마리의 호랑이. 그리고 넓은 밭을 갈아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역시 금방울의 도움으로 극복을 해요. 금방울이 호랑이를 막고 금방울이 밭을 갈아주죠. 이것도 여기에서 알 수 있죠. 금방울이 밭을 다 갈아버렸다. 굴러다니면서 밭을 다 갈아줬어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시행 고1 3월 학력평가 문학 4개 질문, 총 6개 작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상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